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폼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어느 날이었다. 김지영은 10살 소년으로 그의 어머니 김미영이 그날 아침 쇼핑 좀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 미영은 간혹 친구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가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영의 아버지 김준호는 처음에는 화를 냈다. 그러다가 점차 불안해졌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 제 아내가 오늘 오전에 쇼핑을 하러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경찰은 미영의 사진을 받아가고 일상적인 실종 신고로 처리했다. 경찰은 인근 쇼핑몰의 CCTV를 확인했다. 미영은 오전 10시 30분경 롯데백화점에 들어갔고 11시 45분경에 나온 것이 확인되었다. 그녀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그 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마지막으로 백화점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고 그 후로는 꺼졌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미영은 돌아오지 않았다. 준호는 가능한 모든 병원과 경찰서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다. 그는 미영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경찰은 미영의 사건을 미해결 실종 사건으로 분류했다. 준호는 자녀들, 지영과 그의 누나 지수에게 엄마가 잠시 우리를 떠나야 했어. 하지만 곧 돌아올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의구심이 가득했다. 지영과 지수는 엄마의 부재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엄마가 그들을 떠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미영은 항상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으며 주말에는 항상 가족 나들이를 계획했다. 지영은 밤마다 울었다. 엄마가 우리를 버렸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준호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아니야, 엄마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준호는 처음에는 미영이 단순히 스트레스로 인해 잠시 집을 떠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가족을 떠날 리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납치? 사고? 기억상실? 모든 가능성이 준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는 점점 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미영의 부재 속에서도 아이들을 키워야 했다. 그는 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집안일을 배우고 자녀들의 정서적 필요를 채우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그 자신도 깊은 상실감과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였다. 지수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더 반항적이 되었다. 그녀는 종종 엄마가 우리를 떠난 이유는 아빠 때문이야 라고 소리치곤 했다. 이런 말은 준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자신의 딸이 상실감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려 노력했다. 지영은 더 내성적이 되었다. 그는 학교에서 조용히 지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했다. 그는 종종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은 그녀가 돌아오는 꿈을 꾸기도 했다. 1년이 지나자 준호는 미영을 찾기 위한 노력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실종자 포스터를 만들고 인터넷에 정보를 올렸지만 이제 일상에 집중하려 했다. 그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해 라고 말했다. 5년이 지났을 때 미영은 법적으로 추정 사망 상태가 되었다. 준호는 이 결정에 저항했지만 재정적인 문제와 보험금 처리를 위해 결국 그 과정을 진행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것은 단지 법적인 절차일 뿐이야. 우리는 여전히 엄마를 찾을 거야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준호는 좀 더 미영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가끔 데이트를 시작했지만 새로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영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수와 지영은 청소년기를 거치며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의 부재를 받아들였다. 지수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상실감을 극복하도록 돕고 싶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지영은 컴퓨터 공학에 관심을 가졌지만 비밀리에 실종자를 찾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다. 10년이 지나자 준호는 마침내 재혼을 결심했다. 그의 새 아내 박소연은 이해심 많고 따뜻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수와 지영을 자신의 자녀처럼 대했다. 그러나 가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영의 빈자리가 있었다. 15년이 지났을 때 지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개인 시간에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유사한 사례를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미영이 사라진 지 정확히 20년 후 모든 것이 바뀌는 한 통의 전화가 왔다. 2023년 봄, 서울은 벚꽃으로 물들어 있었다. 김지영은 이제 30세의 성인 남성이 되어 IT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누나 지수는 32세로 심리상담사가 되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들의 아버지 준호는 60세가 되어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의 두 번째 아내 소연과 함께 조용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날은 미영이 사라진 지 정확히 2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가족들은 매년 이날이 되면 함께 모여 미영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미영이 좋아했던 음식을 먹고 그녀의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었다. 저녁 식사 중 지영의 전화가 울렸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지만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지영 씨 맞으신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맞습니다. 누구신지요? 저는 부산경찰서의 박 형사입니다. 혹시 지금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영은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했다. 네, 말씀하세요. 김지영 씨, 어머니께서 20년 전에 실종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씨 맞으신가요?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어제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한 여성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고 자신이 김미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의 김미영 씨와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인가? 그녀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기억이 일부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부산으로 와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영은 즉시 동의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가족들에게 돌아갔다. 무슨 일이야? 지수가 물었다. 그녀는 동생의 표정이 평소와 다른 것을 눈치챘다.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방금 부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엄마를 찾은 것 같아. 식탁 주위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야?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영은 경찰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내일 부산으로 가볼 거야. 누나도 같이 갈래? 지수는 곧바로 동의했다. 당연하지. 아빠는요? 모두의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20년 동안 그는 아내의 부재에 적응하고 새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과거가 돌아온 것이다. 나도 가야겠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다음날 아침 세 사람은 서울에서 부산행 KTX에 올랐다. 기차 안에서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영은 어머니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그녀는 그를 알아볼까? 그녀는 왜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수는 더 실용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심리상담사로서
장기간 기억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일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어떤 상태일지, 어떻게 그녀를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다.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한편으로는 미영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과 혼란이 있었다. 그는 이미 재혼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이것이 미영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박 형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오셨군요? 요양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로 20분을 달려 그들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요양원에 도착했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 여기서 김미영 씨라고 주장하는 분이 5년째 지내고 계십니다. 박 형사가 설명했다. 그녀는 여기에 이영희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고 다른 신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요양원 책임자 최 원장을 만났다. 그녀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다. 영희 씨. 아니, 미영 씨는 5년 전에 저희 요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은 후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녀를 여기로 데려왔고 그 후로 저희가 그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나요? 지수가 물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녀의 과거 15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녀가 부산대학교 병원에 처음 왔을 때 그녀는 이영이라는 이름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MRI 검사 후 그녀는 갑자기 김미영이라는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고 서울에 가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볼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종양이 재발했고 이번에는 수술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간헐적으로만 기억을 되찾고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혼란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선명한 날입니다. 그들은 요양원의 조용한 복도를 따라 걸었다. 지영의 심장은 마구 뛰었다. 20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볼 생각에 그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최 원장이 한방 앞에서 멈추었다. 여기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영희 씨, 손님이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그들은 창가에 앉아있는 한 여성을 보았다. 그녀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지영, 지수, 그리고 준호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분명 미영이었다. 20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고 한때의 검고 윤기 있던 머리카락은 이제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훨씬 더 마르고 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같았다. 엄마. 지영이 속삭였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아들, 내 딸.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었다. 지영과 지수는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다. 세 사람은 함께 흐느꼈다. 준호는 문 앞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한참 후 미영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야. 준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미영아, 정말 너구나. 내가 돌아왔어. 미영이 말했다. 많이 늦었지만 그들은 모두 미영의 침대 주위에 앉았다.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지수가 물었다.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 아직도 많은 부분이 흐릿해. 하지만 이제 알게 된 것들이 있어. 그리고 미영은 2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영은 천천히, 때로는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그날, 2003년 4월 14일, 나는 정말로 쇼핑을 하러 나갔어. 지영이에게 줄 생일 선물을 사려고 했지. 미영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 10번째 생일이었잖아.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생일을 결코 잊지 못했다. 어머니 없이 맞이한 첫 번째 생일이었으니까. 롯데백화점에서 장난감 로봇을 샀어. 네가 그걸 갖고 싶어 했잖아. 미영이 계속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기서부터 기억이 흐릿해져. 미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과거의 조각들을 모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어. 뒤돌아보니 젊은 여자였어. 그녀는 내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어. 나는 그녀를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내 이름을 알고 있었고 우리 학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 그녀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어. 준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 여자의 이름은 기억나?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그건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그녀는 친절했고 나는 시간이 좀 있었으니까 동의했어. 우리는 카페로 갔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지수는 상담사로서의 훈련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그 여자가 음료에 무언가를 넣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어. 커피를 마시고 나서 갑자기 매우 어지러웠거든. 그리고 다음에 기억나는 건 내가 차 안에 있었다는 거야. 달리고 있는 차 안에. 납치된 거군요. 지영이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왜 나를 납치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기억하는 다음 장면은 작은 방에 갇혀 있었다는 거야. 창문은 없고 문은 잠겨 있었어. 방 안에는 침대와 화장실만 있었어. 미영의 이야기에 모두가 경악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누가 그런 짓을, 왜? 그 방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었거든. 식사는 규칙적으로 제공됐어. 문 아래로 밀어 넣었지. 하지만 나를 가둔 사람의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경찰에 알려야 해. 준호가 말했다. 이건 중대한 범죄야.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김미영 씨. 어느 날 그 방의 문이 열렸어. 들어온 사람은 나이든 여자였어. 그녀는 자신을 박 선생이라고 소개했어. 그녀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했어.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지수는 갑자기 몸을 곧게 폈다. 종교단체였나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 그들은 자신들을 새로운 빛의 가족이라고 불렀어. 박 선생은 내가 그들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말했어. 처음에 나는 도망치려고 했어. 하지만 그들은 약물을 사용했어. 내 생각을 흐리게 하는 약물. 세뇌였군요. 지수가 말했다. 그녀는 일하면서 이런 종류의 사례를 여러 번 보았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서 내 기억은 점점 흐려졌어. 그들은 내가 이전 삶을 잊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했어. 그들은 나를 이영희라고 불렀고 내가 오랫동안 그들의 공동체 일원이었다고 말했어. 그럼 15년 동안 그 단체에 있었던 거예요? 지영이 물었다.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외딴 산 속에 있었어. 전라남도 어딘가였던 것 같아. 공동체는 약 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부분 여성들이었어. 우리는 자급자족하는 농장을 운영했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거의 없었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그들은 매우 교묘했어. 미영이 설명했다. 공동체는 깊은 산 속에 있었고 외부인들은 들어올 수 없었어. 우리가 가끔 마을에 내려갈 때도 항상 감시자가 함께 있었고 우리는 결코 혼자 있을 수 없었어. 그럼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지영이 물었다. 미영의 눈에 고통스러운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5년 전 나는 심한 두통으로 고통받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공동체의 치유사가 나를 치료하려고 했지만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결국 그들은 나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어. 의사들은 내 뇌에 종양이 있다고 진단했고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 공동체 사람들은 나를 병원에 두고 사라졌어.
아마도 의사들이 내 상태에 대해 너무 많은 질문을 하자 두려워한 것 같아. 수술 후 나는 완전한 기억 상실 상태였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 지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겠어요. 사회복지사가 나를 이 요양원으로 데려왔어. 내 신분증에는 이영희라고 되어 있었고 다른 정보는 거의 없었어. 그래서 나는 5년 동안 여기서 이영희로 살았어. 그럼 어째 갑자기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지영이 물었다. 몇 달 전 의사들이 종양이 재발했다고 했어. 이번엔 더 공격적이고 수술이 어렵다고 했지. 그들은 MRI 검사를 했고 그 검사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조각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작은 조각들. 서울의 아파트, 작은 소년의 얼굴,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점차 더 많은 것들이 돌아왔어.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완전히 선명한 기억으로 깨어났어. 내 이름이 김미영이라는 것, 내가 남편과 2아이를 가진 서울의 주부였다는 것, 그리고 2003년에 실종되었다는 것을. 나는 간호사에게 말했고 그녀는 경찰에 연락했어.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20년 동안의 미스터리가 마침내 풀리고 있었다. 당신이 납치되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박 형사가 물었다. 그 종교단체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어. 지도자의 이름은 김도성이었어. 그는 자신을 빛의 아버지라고 불렀지.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자였어. 그리고 그의 오른팔인 박 선생. 그녀의 전체 이름은 박지선이었어. 박 형사는 재빨리 메모를 했다. 이 정보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단체가 아직 활동 중이라면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서울로 모셔갈 수 있을까요? 지수가 물었다. 더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의사들이 말하길 내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대. 종양이 너무 커져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해. 지영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2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는데 이제 그녀를 다시 잃게 된다니? 아니야, 다른 의견을 들어봐야 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울에 최고 병원들이 있어.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거야. 미영은 남편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준호야, 네가 재혼했다는 것을 알아. 괜찮아.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미영아, 미안해. 미안해할 것 없어. 20년은 긴 시간이야. 네가 아이들을 잘 키워줬다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영은 지난 20년 동안 아이들의 삶에 대해 듣고 싶어 했다. 지영과 지수는 학교 생활, 대학 시절, 그리고 그들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녁이 되자 박 형사는 그들에게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자리를 떴다. 그는 내일 다시 와서 미영의 진술을 더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호, 지영, 지수는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요양원으로 갔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미영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전날보다 더 지쳐 보였지만 그들을 보자 미소 지었다. 잘 잤니? 미영이 물었다. 아니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지영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미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20년 동안의 잃어버린 시간을 하룻밤 만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이지. 곧 박 형사가 도착했다. 그는 노트북을 가져왔고 미영의 진술을 정식으로 기록하고 싶다고 했다. 김미영 씨, 어제 말씀해 주신 정보로 저희가 약간의 조사를 했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다. 새로운 빛의 가족이라는 종교단체가 실제로 존재했고 2000년대 초반부터 2018년까지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수가 물었다. 단체가 해체된 것 같습니다.
지도자인 김도성이 사망했고 그 후 단체 구성원들은 흩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도성이 죽었다고? 어떻게? 공식 기록에 따르면 심장마비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 신도들의 증언에 따르면 내부 권력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지성과 김도성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네요.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설명이 돼. 내가 병원에 버려진 것이 2018년 초였어. 아마도 도성이 죽고 단체가 혼란에 빠졌을 때였을 거야. 미영 씨, 당신이 왜 특별히 선택되었는지 아시나요? 박 형사가 물었다.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도성이 가끔 내게 특별한 기운이 있다고 말했어. 그는 내가 그의 계시를 받아들이기에 완벽한 매개체라고 했지. 혹시 납치되기 전에 그 단체와 관련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신도 모집 시도 같은 것?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가 갑자기 멈췄다. 잠깐,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납치되기 몇 주 전, 아파트 단지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었어. 새로운 빛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세미나 광고였어.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서 무시했지만 그들이 당신을 표적으로 삼았을 수 있겠군요. 박 형사가 말했다. 그런데 왜 하필 저희 어머니였을까요? 지영이 물었다. 박 형사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저희가 발견한 바로는 새로운 빛의 가족은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주로 30대 중반의 여성, 안정적인 가정환경,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특히 4월생이나 4월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4월을 새로운 시작의 달이라고 믿었거든요. 미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생일이 4월 5일이야. 그래서 당신이 선택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매년 한 명의 선택받은 어머니가 공동체에 합류해야 했습니다. 2003년이 당신의 해였던 거죠. 지수는 경악했다. 그럼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다는 거네요? 네, 저희가 지금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20명의 실종자가 이 단체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실종된 여성들입니다. 준호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이런 단체가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죠? 그들은 매우 은밀하게 활동했습니다. 박 형사가 설명했다. 외딴 지역에 머물렀고 법적으로는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단순한 영성 공동체로 보였죠. 납치나 강제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당국은 개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영이 물었다. 저희는 단체의 남은 구성원들, 특히 박지선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피해자를 식별하려고 합니다. 미영 씨의 증언은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영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다른 사람들도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 오후에 의사가 미영을 진찰하러 왔다. 가족들은 잠시 방을 나갔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믿기지 않아. 그가 말했다. 20년 동안 나는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어. 혹은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새 삶을 살고 있다고.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었다니. 나도 그래, 지수가 말했다. 어렸을 때 나는 엄마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 떠났다고 생각했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준호는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쁨, 슬픔, 죄책감, 분노, 그리고 두려움. 미영의 건강 상태는 심각했고 그는 그녀를 다시 찾았지만 곧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의사는 곧 나왔고 그들을 한쪽으로 데려갔다. 미영 씨의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조양이 빠르게 자라고 있고 이미 뇌의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서울의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죠? 준호가 물었다. 완화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통증을 관리하고 가능한 한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남은 시간이 몇 달이 아니라 몇 주일 수도 있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지수가 재빨리 동생을 붙잡았다. 그녀를 서울로 데려갈 방법은 없나요? 준호가 간절히 물었다. 우리가 함께 있고 싶어요. 마지막 순간을. 의사는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의료용 항공기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여전히 위험합니다. 비용은 상관없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영의 방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그녀 주위에 앉았다. 아빠, 정말 서울로 갈 수 있을까요? 지수가 속삭였다. 그래, 엄마를 집으로 데려갈 거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소연 이모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소연이는 이해할 거야. 그녀는 항상 너희 엄마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존중했어. 우리가 미영을 돌볼 동안 그녀는 잠시 친정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일은 잘 될 거야. 미영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가족들이 자신 주위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어? 그녀가 물었다. 엄마를 서울로 모셔갈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영이 말했다. 집으로 가실 거예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내가 집에 갈 수 있을까? 그럼요, 엄마. 지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엄마를 집으로 모셔갈 거예요. 서울에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거예요. 그동안 놓쳤던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게요. 정말 그러고 싶구나. 미영이 속삭였다. 서울에서 우리 집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낼 수 있다면 준호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